개와 고양이.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고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불쌍한 생각이 든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바다에 다시 놓아주었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가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왕자님이 나타났어요. 저는 어제 할아버지가 살려주신 물고기예요. 저는 용왕님의 아들이랍니다. 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선물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왕자는 할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들어주는 구슬을 건네주었어요. 황금 구슬은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강 건너 마을에 사는 욕심장이 할머니가 구슬을 훔치기 위해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착한 할머니를 속여 그 구슬을 훔쳐서 달아나 버렸어요. 구슬을 잃어버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지고 말았답니다. 함께 살던 개와 고양이는 마음씨 착한 주인님이 도둑 맞은 황금 구슬을 찾아주기 위해 강 건너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사는 쥐들을 시켜 황금 구슬을 찾는데 성공하였어요. 황금 구슬을 가지고 다시 강가로 나왔을 때 개가 말했어요. 자, 내 등에 엎여. 개는 헤엄을 잘 치니까 고양이가 구슬을 입에 물고 개의 등에 엎여 강을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얼마쯤 강을 건너자 개는 고양이가 구슬을 잘 갖고 있는지 자꾸만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구슬을 잘 갖고 있는 거지? 하지만 구슬을 입에 문 고양이는 대답을 할 수 없었지요. 그러자 개는 더욱 걱정이 되어 또 물었어요. 구슬 잘 가지고 있냐니까. 고양이가 입을 연 순간 구슬을 강물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크게 낙담했답니다. 개는 고양이 보기가 미안해서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배가 고파 어슬렁거리던 고양이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내버린 죽은 물고기를 보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에 빠뜨렸던 구슬이 죽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황금 구슬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부자로 살게 되었지요. 물론 고양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귀여움을 되찾이해 방 안에서 지냈지만 개는 마당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양이와 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답니다. 배가 터져버린 개구리. 옛날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는 아들 개구리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을 봤어요. 몸집은 산더미만 하고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었어요. 발로 땅을 콩콩 내리칠 때마다 세상에. 아버지 개구리는 아주 시시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얘,
그건 농장에 살고 있는 황소란다.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은 처음 봤어요. 허허, 녀석. 그건 별게 아니지. 몸집이 그리 큰 것도 아니란다. 이 아버지보다 아주 조금 더 클 뿐이거든. 한번 봐라. 아버지 개구리는 바람을 들이마셔 배를 키웠어요. 그 황소의 몸집이 이만했니? 아들은 그러나 고개를 저었어요. 그보다 더 컸어요. 이만했니? 더 컸어요. 아버지 개구리는 바람을 더 들이마셨어요. 배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무척 커졌어요. 그 황소가 이만했니? 아니요, 그보다 더 컸다니까요. 황소의 몸집보다 더 크기 위해, 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바람을 들이마신 아버지 개구리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 황소가 설마 이보다 더 컸을 리야? 그러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 개구리의 배가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 개구리는 큰 소리로 울고 말았답니다. 마음 착한 형제.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어릴 때부터 서로 위하고 아끼는 형제가 있었답니다. 형제는 마을 어느 누구보다 서로를 도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지요. 형제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사이좋게 똑같이 나누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형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우는 이번에 장가를 갔으니 필요한 게 많을 거야. 볕단을 좀 나눠줘야지. 밤에 살짝 집을 나선 형은 아우의 뱃가리에 볕단을 올려놓고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우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식구도 많고 부모님 제사도 모셔야 하니 양식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는 동생은 자기의 볕가리에서 볕단을 덜어내 형의 볕가리에 올려놓고 흐뭇해하였어요. 다음날 아침 아침에 일어난 형제는 서로 자기의 볕단이 줄지 않은 것을 보고 몹시 놀랐어요. 대체 어찌 된 일이지? 분명히 어제 갖다 주었는데 그대로니 말이야. 형도 아우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서로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만약 서로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받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어요. 밤이 되자 형제는 다시 지난밤처럼 볕단을 옮겨 놓았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볕단은 여전히
줄지 않았어요. 오늘은 일찍 가서 남은 볕단을 세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형이 다음날 저녁 다시 볕단을 치고 아우네 집으로 갔어요. 저 멀리 희미한 달빛 속에서 누군가 볕단을 집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 형은 아우라는 것을 알았어요. 동생도 달빛에 비친 사람이 형이란 걸 알게 되었죠. 서로를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려던 형제는 환한 달빛과 함께 서로를 보며 웃었답니다. 햇님, 달님. 옛날 산속 외딴 집에 어머니와 마음 착한 온누이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잔칫집에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집 잘 보고 있어라. 올 때는 맛있는 떡을 얻어오마. 온누이는 그때부터 줄곧 떡 생각에 군침을 삼키며 어머니가 오시기만 기다렸어요. 어느덧 고갯길에도 어둠이 깔렸습니다. 아이들 걱정에 부랴부랴 걸음을 서두르던 어머니 앞을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가로막았습니다. 무시무시 호랑이가 나타난 거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호랑이를 살릴 생각으로 떡을 하나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떡을 하나씩 빼앗아 먹고서는 어머니까지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서 오늘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죠. 어머니가 온 줄 알고 한달음에 뛰어와 대문을 열려던 온누이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호랑이야! 대문 틈으로 눈을 준 보기만 해도 날카로운 발톱과 무시무시한 이빨이 끔찍했어요. 온누이는 서로 끌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온누이는 뒤뜰로 살그머니 도망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틈에 나무 밑까지 쫓아온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물었습니다. 얘들아, 나무엔 어떻게 올라갔니?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단다. 오빠가 얼른 거짓말로 둘러댔답니다. 그러자 정말로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려던 호랑이는 쭉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철부지 누이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바보! 도끼로 콩콩 찍고 올라오면 되지! 호랑이는 누이의 말대로 도끼로 나무를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곧 호랑이의 억센 손이 온누이를 낚아챌 것만 같았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시려면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오늘은 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굵은 밧줄이 스르르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도 하늘에다 기도를 했답니다. 나를 살리려면 굵은 밧줄을 주고 죽이려면 썩은 줄을 줘. 그러자 하늘에서는 썩은 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줄을 타고 올라가다 그만 죽어버렸답니다. 밧줄에 매달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오빠는 환한 낯을 비추는 햇님이 되고, 누이는 부끄러워 밤에만 살짝 나오는 달님이 되었대요. 기다리는 도라지꽃. 옛날, 아주 먼 옛날, 부모님이 모두 병으로 돌아가시자 고아가 된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동생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였답니다. 오빠가 일을 해서 돈 벌어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해. 싫어. 나도 오빠 따라갈 테야. 동생은 항상 오빠를 따라다녔어요. 오누이는 산에서 나무도 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같이 다녔어요. 하지만 동생 때문에 오빠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많이 해서 동생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오빠는 먼 나라로 가서 돈을 벌어오기로 결심을 하였어요. 가지마, 오빠.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오빠가 맛있는 것 많이 사서 돌아올게. 오빠는 우는 동생을 달래고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 후로 동생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오빠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도 오빠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아니야, 오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말려도 동생은 언덕에서 매일매일 오빠를 기다렸어요. 세월이 지나 동생은 어느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돌아오질 않았답니다. 오빠를 기다리는 동생의 아름다운 마음을 알고 있던 하느님이 동생을 찾아왔어요. 너의 정성을 보아 내 너를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줄 것이니 너의 고운 심성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여라. 그러자 동생은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였어요. 그 꽃이 바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예쁜 도라지꽃이랍니다. 이야기 주머니. 옛날 사람들만 만나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도령이 살았어요.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주머니에 이야기를 집어넣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덧 도령이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게 되는 날, 이야기 주머니 속에 갇혀있던 이야기들이 모여 소곤거렸어요. 그동안 우리를 가두어 놓은 안갚음을 해야겠어.
딸기루비 안에 도령이 나를 먹으면 죽게 할 테야. 나는 맑은 샘물이 되어 도령이 나를 마시면 죽게 할 테야. 우리 계획이 실패하면 내가 돌멩이가 되어 도령이 말에서 내릴 때 도령을 넘어뜨려 죽게 할 거야. 이야기들은 너도 나도 도령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이야기들을 하인이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하인은 도령을 구하기 위해 새색시를 데리러 가는 도령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길을 가던 도령은 탐스럽게 열린 딸기를 보고 하인에게 말했어요. 저 딸기가 먹고 싶어. 저 딸기는 맛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가시지요. 하인은 도령을 달래며 재빨리 지나갔어요.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마시고 가자. 안 돼요, 도련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도령을 달래며 하인은 새색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령이 말에서 내리려고 하자 하인은 얼른 도령을 업어 내려주었어요. 그리하여 도령은 하인의 도움으로 이야기들이 안갚음을 무사히 피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인은 도령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도령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 후로 도령은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랍니다. 뜨거운 돌을 먹은 호랑이. 옛날 장난꾸러기 한동이와 꾀돌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둘은 어찌나 장난꾸러기인지 서당에서도 장난을 치다 훈장 선생님에게 들켜서 혼이 났어요. 이놈들! 오늘은 서당에서 밤새워 글을 읽도록 하여라! 결국 장난꾸러기 한동이와 꾀돌이는 서당에서 밤을 새워야 했어요. 어이, 심심해. 선생님도 너무하셔. 하루 종일 글만 읽으라고 하시다니. 그러지 말고 꾀돌아, 우리 토끼 잡으러 갈까? 좋아! 둘은 글을 읽다 말고 토끼를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는 캄캄한 밤이 되자 잡은 토끼를 불에 구워 냠냠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곤 그만 눈이 동그래졌어요. 바로 앞에서 집채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동이와 꾀돌이는 겁에 질려 헐벌 떨었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는데 자, 좋은 생각이 났어. 한동이는 꾀돌이에게 소곤소곤 귓속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냠냠, 맛있다. 이건 너무 맛있는걸? 그래, 정말 맛있다. 이제 배가 부른데 던져버릴까? 그러지 뭐.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 버리지 뭐. 어슬렁거리고 있던 호랑이는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두 아이는 호랑이를 향해 토끼 고기를 던졌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넙죽 고기를 받아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한동이와 꾀돌이는 서너 번 고기를 던져주고서는 마지막으로 빨갛게 달군 돌을 던졌어요. 호랑이는 그 돌도 고기인 줄 알고는 넙죽 받아먹었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호랑이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더니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뒹굴었어요. 그 소리에 놀란 한동이와 꾀돌이는 서로 꼭 껴안고 벌벌 떨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밤새 호랑이 소리에 잠을 못 잔 사람들이 아이들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왔어요. 마침내 어른들을 만난 한동이와 꾀돌이는 뜨거운 돌을 먹고 죽은 호랑이를 바라보며 밤새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며 무서웠던 이야기를 하며 연신 떠들어댔어요. 어른들은 두 아이의 지혜에 감탄하며 무사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동이와 꾀돌이는 선장 선생님의 말씀을 얻은 대가로 매를 맞았답니다. 어느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며 따랐어요. 어느 날 형제가 함께 신양물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형님, 저기 물속을 보세요. 뭐가 번쩍거리잖아요? 글쎄, 저게 뭘까?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가져올 테니. 동생이 물속에서 가져온 것은 금덩이였어요. 형님, 금덩이가 2개나 돼요. 이거 하나는 형님이 가지세요. 아니다, 네가 주운 거니 모두 네가 가져라. 아니에요, 한 덩이는 형님이 가지셔야 돼요. 의 좋은 형과 동생은 금덩이 하나씩을 나눠 가졌어요. 형제는 이번에는 강에서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금덩이를 꺼내 강물로 내던지지 뭐예요? 아니 동생아, 그 아까운 걸 왜 물속에 버리는 거냐? 형이 묻자 동생이 대답했어요. 형님, 저는 평소에 형님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금덩이를 하나씩 나누어 갖고 보니 엉뚱한 생각이 들지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들더냐? 형님이 없었으면 금덩이 2개가 모두 내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 형님이 미워졌어요. 그리고 금덩이 때문에 형님이 미워지니 그깟 금덩이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 말을 들은 형도 금덩이를 이내 강물로 내던졌어요. 네 말이 옳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단다. 이까지 금덩이가 우리의 형제를 깨서야 되겠냐? 금덩이를 모두 버린 형과 동생은 그 후로도 계속 의좋게 살았답니다. 바보 같은 두 사람. 옛날 개똥이는 열심히 일을 하여 큰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돈을 집에 놔두는 게 불안했어요. 어떡하지? 그래, 산에 묻어두자. 하지만 누가 판에 가면 안 되는데. 개똥이는 산으로 올라가 돈을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팻말을 세웠어요.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개똥이. 이젠 안심이다. 개똥이는 손을 털며 산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는 쇠똥이가 살고 있었어요. 쇠똥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팻말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돈이 묻혀있나 안 묻혀있나 파봐야지. 쇠똥이가 땅을 얼마쯤 파보니 돈이 나왔어요. 바보 같은 개똥이 녀석. 돈을 묻어놓고는 안 묻어두었다고 써놨구나. 어디 혼 좀 놔봐라. 쇠똥이는 돈을 들고 산을 내려오려다 혹시 의심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팻말을 꽂아두었어요.
나는 이곳에 묻혀있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쇠똥이. 다음 날 개똥이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흙이 파헤쳐져 있질 않겠어요? 그래서 얼른 타보니 묻어둔 돈이 보이지 않았어요. 개똥이는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요. 울다가 보니 쇠똥이가 꽂아둔 팻말이 보였어요. 뭐? 쇠똥이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우라, 이제 알겠군. 그 즉시 개똥이는 부랴부랴 마을로 내려왔어요. 개똥이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야! 내 돈 훔쳐간 이 나쁜 도둑놈아! 쇠똥이만 빼놓고 몽땅 다 나와! 욕심 많은 과부와 암탉.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는 큰 집에서 혼자 지내기 때문에 늘 외로워했답니다. 하루는 과부가 시장에 가서 닭을 샀어요. 아마 닭을 키우면 덜 외로울 거야. 과부는 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과부는 닭에게 매일같이 적당한 양의 모이를 주었어요. 맛있게 먹어라. 닭은 모이를 쪼아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탉이 알을 한 개 낳았어요. 어머나, 네가 알을 낳았구나. 과부는 기뻐했어요. 며칠 동안 암탉은 매일매일 알을 한 개씩 낳았답니다. 그러자 여인은 욕심이 생겼어요. 먹이를 많이 먹으면 하루에 2개씩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과부는 먹이를 듬뿍 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그리고 알을 많이 낳거라. 며칠 뒤, 과부는 닭장으로 갔어요. 오늘은 알을 몇 개나 낳았을까? 그런데 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암탉은 너무 뚱뚱해져서 하루에 알 한 개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과부는 욕심부린 것을 뒤늦게 후회했답니다. 할머니꽃, 할미꽃. 옛날 한 마을에 마음 착한 아들이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여 색시를 얻게 되었어요. 그 후로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들이 집에 없으면 매일매일 어머니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유, 왜 그리 많이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나도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어머니와 며느리를 남겨두고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떠나자 며느리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 그만 그릇을 깨뜨렸지 뭐예요?
내가 못 살아. 왜 가만히 있는 그릇을 박살내고 그래요? 정말 이제는 같이 못 살겠어요. 결국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쫓겨났답니다. 며느리를 탓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며느리에게 미안해했어요. 날씨도 춥고 배도 고프지만 어머니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나이 많은 어머니는 그만 눈밭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과거 시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아들은 죽은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눈밭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자 아들의 눈물이 떨어진 땅에서 새싹이 스르륵 돋아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꽃은 아들을 보며 환한 모습으로 피어났어요. 아들은 그 꽃이 자신의 어머니가 변한 꽃이라 믿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할미꽃이라 불렀답니다. 나무꾼과 소나무. 옛날에 매일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나무를 벨까? 나무꾼은 숲을 둘러보았어요. 저쪽에 소나무 숲이 보였어요. 옳거니, 저쪽으로 가보자. 나무꾼은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소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땀을 닦으며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찍었어요. 조그만 소나무를 다 베자 이젠 아주 큰 소나무만 남았어요. 저렇게 큰 소나무를 어떻게 베지? 나무꾼은 고민했어요. 소나무는 나무꾼이 자신을 베고 있지 않자 생각했어요. 그럼 그렇지. 나같이 큰 소나무는 보통 도끼로 자르기는 어려울걸. 한참 후 나무꾼은 베어놓은 소나무에서 작은 나무를 잘랐어요. 이 쐐기는 단단하니까 벌거워진 도끼를 꽉 물을 수 있을 거야. 나무꾼은 나무 쐐기를 도끼 틈에 꽉 끼웠어요. 나무꾼은 더욱 튼튼해진 도끼로 나무를 열심히 찍었어요. 그러자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어요. 나무꾼은 소나무 쐐기 덕분에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자 쓰러진 큰 소나무가 중얼거렸어요. 내 몸을 찍는 도끼보다 소나무에서 나온 저 쐐기가 더 무섭구나. 많은 나무를 벤 나무꾼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막내딸과 쥐도령. 옛날 세 자매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신랑감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난 이웃나라 백마탄 왕자님과 결혼해야지. 허영심이 많고 잘난 척을 하는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서로 뽐내며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착한 막내는 언니들과는 달랐답니다. 언니, 신랑감은 돈이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니깟 못생기고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러니? 언니들은 막내를 무시하며 둘이서만 길을 떠났어요. 할 수 없이 혼자 길을 떠난 막내는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디 가서 신랑감을 찾는담?
그때 갑자기 우르릉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막내딸은 산사태를 피하다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한참 뒤 정신을 차린 막내는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방에서 쥐도령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막내가 깨어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쥐도령은 막내에게 맛난 음식을 주며 정성껏 보살펴줬어요. 결국 막내는 쥐도령의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막내는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쥐도령과 함께 고향으로 가기로 하였어요. 집으로 향하던 중 막내딸은 두 언니와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부잣집 도령과 결혼을 약속한 언니들은 초라한 막내와 사람이 아닌 쥐도령을 보면서 마구 비웃었어요. 어쩜 저렇게 못생긴 쥐랑 결혼을 할 생각을 다 할까? 그러게, 난 내가 내 동생이라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다 언니들은 쥐도령이 보기 싫다며 그만 강으로 밀어버렸어요. 놀란 막내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물속에서 황금빛이 나더니 아주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왕자님은 바로 막내딸의 신랑감인 쥐도령이었어요. 요술에 걸려 쥐가 되었던 왕자님이 막내딸의 착한 마음씨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언니들은 창피해서 그만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착한 막내딸과 잘생긴 왕자님으로 변한 쥐도령은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백일홍. 옛날 깊은 바닷속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이 괴물은 심술궂고 성질이 상해 고기를 잡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예쁜 처녀를 뽑아 이 괴물에게 바쳤답니다. 올해는 선홍이라는 예쁘고 착한 처녀가 뽑혔지요. 선홍이와 부모님은 날마다 울며 지내야만 했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용감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바로 내일이 우리 선홍이가 바다에 사는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랍니다. 젊은이는 선홍이네 가족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못된 괴물을 무찌르고 아가씨와 마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바다 괴물을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100일 동안 괴물과 싸워 이기면 흰 돛을 달고 지면 붉은 돛을 달고 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자의 힘으로 무시무시한 괴물을 무찌르겠다는 젊은이가 걱정이 되어 말렸지만 젊은이의 결심은 아무도 꺾지 못하였어요. 마침내 젊은이는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어요. 그날부터 선홍이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젊은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어요. 한편 바다로 나간 젊은이는 바다 괴물을 만나 용감하게 싸웠어요. 마침내 힘겹게 바다 괴물을 물리친 젊은이는 승리를 표시하는 큰 돛을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바다 괴물이 피를 쏟으며 솟아올랐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흰 돛은 붉게 물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젊은이는 서둘러 배를 몰았어요. 100일째 되는 날 드디어 배가 보였어요. 선홍이는 마음을 졸이며 돛의 색을 살폈어요. 붉은 돛을 본 선홍이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이듬해 선홍이가 젊은이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예쁜 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은 선홍이가 죽어 꽃이 되었다 말하며 그 꽃을 백일홍이라 불렀답니다.